저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평생을 증오했던 사람이 드디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뒤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괴물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걸요. 평생을 바쳐 증오했던 대상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된 것이라면 당신은 그 남은 생의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1970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제 나이 6살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된 일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일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몸으로 압니다. 그날 밤엔 비가 참 많이도 왔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바람이 섞인 비였습니다. 창호집 문이 달달달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집은 방 한 칸에 부엌 달린 좁은 새방이었는데 그 방 안에 어머니랑 저랑 둘이 이불 하나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잠결에 뭔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눈만 반쯤 뜨고 멍하니 바라봤죠.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는 그 경계 어딘가에서. 근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텐마루 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쪼그려 앉아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을요. 발이 잘 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천천히 신는 건지 한참이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미 밖에 나갔다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금 막 나가려는 건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등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어두워진 등이. 다 신고 나서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앞에서 딱 멈추더군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마음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자는 척하면서 아버지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등이 얼마나 넓어 보였는지 어린 마음에도 저 등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바람 같은 건 다 막아줄 것 같은 그 등. 그런데 그날따라 그 넓은 등이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딱 한 번만요.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시선이 제 쪽으로 지나갈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들킬까봐 숨소리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빗소리만 남겨두고 발소리가 마당을 건너가고 대문 여닫히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깨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누운 채로 숨소리조차 죽이고 저도 모른 척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하는 그 이상한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문지방으로 걸어가서 손으로 문틀을 꼭 잡으셨어요.
밖을 내다보셨겠죠.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아버지는 이미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문을 닫지 못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셨던 건지 그냥 거기 마루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하나 없이 저는 이불 속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른도 울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는 걸요. 소리를 내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구역구역 참아내는 그런 슬픔이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 툇마루엔 아버지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 어린 마음에도 거기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없는 것뿐인데 뭔가 아주 큰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시절 제 세상의 전부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찰나의 시선 속에 아버지는 어떤 작별 인사를 묻어두고 떠난 것이었을까요? 그게 그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딱 1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아버지가 영영 안 돌아온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7살이었지만요. 우리는 그때까지도 같은 새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근근히 버티던 때였으니까요. 저녁이면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밤늦도록 발판을 밟으셨습니다. 달각달각.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집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막 먹고 난 참이었습니다. 밖이 갑자기 쿵쿵거리더니 쾅소리가 나면서 대문이 발로 차이듯 열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발판 밟던 발을 딱 멈추셨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겨울 외투에 모자 눌러쓰고 발소리가 마당을 쿵쿵 울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비 어디 갔냐고.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이웃집에서도 다 들렸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냥 저를 뒤로 감추듯 서 계셨습니다. 그놈이 성큼 다가오더니 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냥 잡아챈 거예요. 어머니가 비명도 못 지르고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거죠. 7살짜리가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른 놈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몸이 통째로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새끼 데려가면 그놈이 알아서 기어 나오겠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모든 것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로 쓰러지듯 제 앞을 막아서더니 애는 안 됩니다. 제발 애는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 떨림이 무섭다기보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이 제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가냘프던지. 어머니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는데도 저를 뒤로 밀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막으시면서 그 마른 몸으로 그놈들이 한참 뒤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약속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주무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밤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심장이 콩닥콩닥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래도록. 그게 그날 밤 저한테는 가장 든든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칼날의 차가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이면 그 감각이 목 아래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어디에 있었을까? 아버지만 있었더라면 하고요. 그 원망이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되리라는 건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린 아들의 목에 칼날이 들어올 때 아버지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어떤 감정을 오래 품고 살면 그게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굳어지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증오가 됐고 나중엔 그냥 제 성격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래된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운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우리 삶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새빵도 못 내서 어머니 친척집 광에서 얹혀 살던 시절도 있었고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얇은 신문지 깔고 잔 겨울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이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면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 추위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뭐든 하셨습니다. 삭바느질, 행상, 남의 집 빨래. 손이 항상 트고 갈라져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여주기 싫으셨는지 항상 솜에 뿌리를 내려서 손을 감추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손을 잡았더니 거칠기가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제일 싫었던 건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하거든요.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르니까. 너네 아버지 어디 있어?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말이 저한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고 돌아서는데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가정환경 조사를 하셨습니다. 종이 나눠주시고 아버지 직업을 쓰라고.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없다고는 못 쓰겠고 도망갔다고는 더 못 쓰겠고 결국 빈칸으로 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셨는지는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겨울 도시락이 또 그랬습니다. 그 시절 학교엔 난로가 있어서 점심때 도시락을 올려 데워 먹었습니다. 저는 거기 도시락 올리는 게 싫었어요. 뚜껑 열면 공보리밥이 다 보이니까요. 친구들 하얀 쌀밥 옆에 제 보리밥, 도시락 올리기가 창피해서 난로 맨 구석 자리에 몰래 밀어넣고 남들 눈치를 봤습니다. 그 창피함이 허기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배가 고프면 참을 수라도 있는데 창피함은 참아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소풍날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아버지가 쥐어준 용돈이니 어머니가 새벽부터 싸준 김밥이니 했는데 저는 혼자 보리밥 한 덩이 싸들고 갔습니다. 풀밭에 앉아 그 보리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김밥 한 조각 건네줬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였는데 받아 먹으면서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 서러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였으니까요.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아저씨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애비 빚만 남기고 딴 여자랑 살러 도망갔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뛰어가고 싶었는데 뒤면 들은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으면 어머니가 힘드실 테니까요. 그 나이 아이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서럽죠. 그렇게 원망이 쌓였습니다. 날마다 한 층씩. 허기질 때, 창피할 때, 무서울 때,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는데, 그게 그리움이 아니라 분노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망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엔 그게 전부였습니다. 허기보다 더 잔인했던 그 시절의 원망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괴물이라고 굳히게 된 데에는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5살이나 6살,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그날이 비가 왔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두운 날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감정을 입히는 법이니까 제 기억 속 그날은 항상 흐립니다. 어두운 감정이 담긴 기억은 어두운 날씨와 함께 저장되나 봅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셨습니다. 그 냄새가 문 열리는 순간부터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기척만 들어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밥상 앞에 앉으셨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발로 밥상을 차버렸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서 밥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뜨거운 국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고 뚝배기가 깨지면서 국물이 벽까지 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소리도 안 지르셨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으로 밥알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룻바닥에 튄 밥알을 손으로 한 알 한 알.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슬펐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저건 그냥 짐승이다. 5이나 6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 나이에 그만큼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도 밥상을 찰 때도 그 뒤로도 내내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같다고요. 그게 또 깊은 상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아들 눈을 볼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그 눈을 마주치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일부러 외면한 게 아닐까. 차마 아들 눈을 보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하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아버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인지 땀 냄새인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 냄새인지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냄새가 사라지면 더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서도 아버지가 없으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7도 안 된 아이가요. 그 말이 얼마나 독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해서 아버지가 사라지면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생각은 씨앗이 됐습니다. 수십 년을 제 안에서 자랐습니다. 증오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 씨앗을 심은 것이 아버지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왜곡이었다는 걸, 그 씨앗을 키운 건 사실 제 자신이었다는 걸 그 낡은 수첩을 보기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날 아들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 저는 그날도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평생을 증오했던 사람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슬프다기보다 그냥 멍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 또 제 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내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평생을 도망자라고 욕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이냐고요. 돌아가신 분 편 들어드리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평생 그 사람한테 당하고도 끝까지 감싸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너를 잡아가겠다고 했단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부러 떠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가슴 한쪽을 탁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면 안 됐습니다. 그걸 믿어버리면 제가 지난 40년을 어떻게 살아온 건지 설명이 안 되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리가 잘 안 움직였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은데 발이 천천히 걸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어머니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너를 잡아가겠다고 했단다. 그래서 일부러 떠난 거야.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그 이후로 떠난 거라면, 그럼 그 칼날이 제 목에 닿던 그날 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아니다. 그게 사실일 리 없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왜 술을 먹고 밥상을 찾겠냐? 왜 어머니 머리채가 잡히는 걸 두고 봤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그날따라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던 그 넓은 등이 보였습니다.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버지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발이 안 떼어졌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만 보다가 꿈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하신 말씀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그건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야. 그 말을 하고 어머니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 뒤늦은 통곡이 사실이라면 내가 살아온 지난 40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낡은 수첩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오래 쥐었다 놨다를 반복한 것처럼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가계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펼쳤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첫 장부터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1974년 3월 2만원, 4월 2만원, 5월 2만원. 저는 그 숫자들을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4년, 1975년, 1976년. 해가 바뀌어도 숫자는 계속됐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빠진 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한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내온 돈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1974년이면 아버지가 떠나고 몇 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떠난 뒤에도 매달 돈을 보내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걸 지금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신 수첩 맨 마지막 장을 펼쳐서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거기 숫자 아래에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서 아들아, 너만은 평범하게 살아라. 아비는 그걸로 됐다.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들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건지 글씨가 흔들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제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바닥에서 다시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쪼그려 앉아버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온 그 모든 세월 동안 아버지는 매달 이 수첩에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꽁보리밥, 도시락이 창피해서 난로 구석에 밀어 넣던 그 겨울에도, 내가 아버지 직업란에 빈칸을 내던 그날에도,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그 밤에도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이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라. 아비는 그걸로 됐다. 저는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출세하라는 것도 훌륭하게 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걸로 됐다고. 그 짧은 문장 속에 아버지의 평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연기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며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고작 나의 평범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70이 됐습니다. 올해요. 제 나이 70. 그리고 오늘에야 처음으로 아버지 사진 앞에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70이 되어서야 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30 즈음이었을 겁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미 아버지 나이를 훨씬 넘겨버렸다는 게. 저는 70이 됐는데 사진 속 아버지는 아직 30이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올려놓고 사진 액자를 좀 정리하려다가 액자 뒤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변색이 됐고 봉투 입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결국 열었습니다. 편지들이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글씨가 가득 쓰여 있다가 지워지고 또 쓰여 있다가 지워지고 한 장을 몇 번씩 고쳐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줄은 너무 세게 지워서 종이가 찢어질 뻔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다가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고 사냐? 학교는 잘 다니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글씨는 투박했습니다. 맞춤법도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투박한 글씨가 왠지 자꾸 목을 막았습니다. 맨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제일 많이 지워진 편지였는데 마지막 줄만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웠는데 그 줄만 남겨뒀습니다. 아들아,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며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그래야 너는 나 같은 인생을 안 살 테니까. 저는 그 줄을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며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자기를 증오하면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가 그거였습니다. 나를 마음껏 미워하라는 것.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소리를 내서요. 평생 처음으로. 그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불러놓고 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 앞에 앉아서 막걸리 잔만 바라봤습니다. 막걸리가 조금씩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마지막 배려가 나를 마음껏 미워하라는 것이었다면 당신은 이제 그분을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30살 무렵의 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진들이 다 그렇듯 웃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무표정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무표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였습니다. 자기가 사라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시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겠죠. 아마 처음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람을 끝까지 감싸셨던 거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겠죠.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혼자 품고 사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이른 노인이 바닥에 앉아서 30살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가족 곁에도 못 있고 그렇다고 아주 떠나지도 못하고 매달 수첩에 숫자를 적으면서 편지를 쓰다가 지우면서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까요? 아들한테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을 그 마음이 얼마나 허하셨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저는 그 말도 했습니다. 막걸리 잔 앞에서 향 연기가 천천히 방 안을 채우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연기가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마음 한 귀퉁이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굳어있던 것이, 저는 평생을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 오해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는 저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시간만큼 제 안에서도 뭔가가 닳고 굳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막걸리 한 잔이 아주 늦은 화해의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70이 되어서라도 그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억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